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현재 파리 3대학 소르본 누벨 예술사회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진아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프랑스 내 한류에 대해서 그 역사와 변화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랑스는 2019년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소프트 파워 순위 1위에 이제 기록을 가진 나라입니다. 문화 정책이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 수많은 문화유산과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나라, 그리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10%가 이민자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이 프랑스는요, 사실 1959년 처음으로 문화부가 창설된 이래 세 가지 슬로건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 민주화입니다. 이제 다양한 대상들, 이런 프랑스인들에게 모두 문화를 알리고자 문화를 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 민주화와, 두 번째로는 문화 지역 분권, 파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엘리트주의의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역별 그런 여러 가지 대중들에게 이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지역 분권과, 마지막으로 이 문화의 다양성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문화를 포함해서 이 모든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제창하고 있는데요. 2013년 유네스코에 통과된 문화 다양성 협약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고, 프랑스 문화와 국제 문화 교류 발전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예로서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종 culturel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문화 상호 교류 기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이제 국내에서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프랑스 문화부와 국외의 문화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 외교부가 함께 공연 예술, 음악, 문화, 영화, 시각 예술과 같은 다양한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3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를 이제 이 각국의 나라를 초대해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1년 헝가리의 계절을 시작으로 이제 체코라든지 폴란드, 브라질, 그리고 태국 등 매년 다른 나라와의 이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한국과는 2번의 이 상호 교류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2006년 120주년 기념을 위해서 이때 해가 개최되고요. 그리고 10년 후인 2015년에서 16년에 걸쳐서 한불 상호 교류회를 진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교류는 1965년 문화기술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꾸준히 발전을 해왔지만, 사실 정말로 대중에게 이런 한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건 대략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랑스에 도착한 지 10여 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2012년 처음 이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재벌이라든지 삼성, 북한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한국 드라마, 가요, 이제 K-팝 혹은 한식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이미지로 바뀌게 된 그런 이제 시기를 저는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대학 입학 이러한 이제 그 대중 한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 결과물로서는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17년 프랑스 국가 자격고시 바칼로레아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등교육기관 이날코라든지 혹은 라로셀 대학교, 리옹 3대학 등의 이 프랑스 대학 내에 한국어 전공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한류는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이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랑스 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사랑에 빠진 이 한국 마니아는 언제 생겨났을까? 어떤 분야일까를 돌이켜보면 사실 그 다음 연사분께서 얘기해 주실 영화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제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80년에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프랑스 영화계 속으로 뛰어든 우리 한국 영화는 1986년 프랑스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 김소동, 김기영 감독 그리고 임광택 감독의 작품을 포함해서 총 13편의 영화를 상영한 이벤트를 시작으로요. 1989년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상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게 된 그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1993년 한국 영화 회고제였습니다. 1980년에 개원을 했었던 저희 주불 프랑스 그 한국문화원과 그때 당시에 퐁피두 센터가 같이 합작하여 4개월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서 한국 영화 85편이 총 350여 편에 걸쳐서 상영이 되었고요. 그 후에 프랑스 전문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주요 팬덤이 생성이 되면서 상업적보다는 예술주의적 작가주의 영화이다라는 이런 마니아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 저희가 잘 아시는 홍상수라든지 김기덕 감독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사실 여기 준비한 이 포스터가 그 게이에드 시네마라는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요. 여기에 홍상수 특집으로 한 권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12년이었고요. 프랑스 상영관 내 한국 영화 개봉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리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한국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실 빠질 수 없는 건 K-팝이겠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한류에 대한 연구가 동아시아의 성공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을 무렵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코리안 커넥션이라는 한국 문화 팬 협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파리에도 프랑스에도 이 K-팝 콘서트를 개최해달라라는 이 청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13,000여 명이 동시에 그 청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가 프랑스 공연을 계획하여 2011년 6월 처음으로 K-팝 공연이 개최가 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표가 6,000장이 15분 만에 모두 매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표가 1,500유로 정도로 치솟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표를 구입할 수 없었던 프랑스인들 대략 한 200여 명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이제 플래시몹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콘서트를 하루 더 연장해달라라는 시위를 벌이게 되죠.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이 유럽,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이런 한류가 통하고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이기도 하고요. 프랑스 내에서도 이 한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젊은 세대의 이 반응을 굉장히 주목하기 시작한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저희가 다 아시는 이 싸이가 굉장한 성공을 얻게 되면서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약 2만 명이 모여서 다 같이 이 강남스타일 춤을 췄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만 뮤직뱅크, 슈퍼주니어, 빅뱅 공연 등의 다양한 콘서트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 동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한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문화 접근성, 이 아시아권의 문화를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문화 할인율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에서 이 그 한류가 먹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연구가 시작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공 요인에 대해서 IT 기술과의 시너지라든지 혹은 굉장히 높은 대중문화 인력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특히나 프랑스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 후발자의 이익과 문화 다식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발자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경제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선발자를 따라가면서 문화 상품의 개발비라든지 시행착오 비용을 굉장히 줄이면서 이런 그 이익을 얻는 그런 후발자의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그때 당시에 이 K-팝이 유행했을 당시에 실제로 프랑스인들은요 K-팝을 먼저 접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본 문화, J-팝이라든지 일본 가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한 후에 이 한류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가졌던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다식성을 가진 잠재적인 이 프랑스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게 됐고요. 사실 그 이후에 이런 영화라든지 K-팝, 전통 예술 분야와 같은 이런 마니아 계층에서 더 다양한 대중들에게 한국 문화를 인식시킨 계기는 마치 예전에 있었던 만국박람회와 같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이벤트였는데 그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5년에서 16년 동안 이어졌던 한물 상호의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130주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 행사에서 대략 한 1년 4개월 정도 프랑스와 한국 양국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 학술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프랑스 내 파리를 포함해서 총 60여 개의 도시에서 250건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226만 명이 방문을 했었는데 뽕피두 센터, 그랑팔레, 그리고 파리 장식박물관 등 120여 개의 이 문화기관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평소 파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이런 한국 이벤트가 이 지역에까지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한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박물관과 공연장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들, 그리고 미디어텍, 공원에서까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발견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런 대중들에게 한류를 인식시키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을 뿐더러 이제 프랑스 주요 기관들에서까지도 이 그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게 된 하나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립김해동양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 해를 기념하여 현대작가 이배 작가의 특별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동양김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통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후부터 현대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공연예술에서도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아는미 저희 안무가께서도 이제 댄스 3부작을 보여주셨었는데 이 댄스 3부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평을 얻으면서 2019년에 아는미 안무가는 파리 시립극장의 이 상주 안무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프랑스의 지금 현재의 한류는 어떤 상황일까요? 프랑스인들은 문화 소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1200개의 국가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만 대략 2000여 개의 영화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류 역시 이제는 마니아층의 이런 문화 소비에서 일상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리의 이 한식당은 2020년 대략 150여 개로 집계되었고요. 한식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 디저트, 제과 제빵 전문점, 포차, 그리고 퓨전 레스토랑 등 그 수와 그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식당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식료품을 구입하여서 직접 집에서 조리를 하는 이런 소비자들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한인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다 아시는 이 배달 대행 서비스, 이 딜리버루라든지 이 우버이츠의 그런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치킨이라든지 분식, 그리고 유명 셰프들까지, 프랑스 셰프들까지 한식을 요리하여 배달 주문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곳은 프랑스 세계 최초 박물관인 봉막시라는 곳에 그랑 에피스리라는 고급 식료품점입니다. 이곳에서도 한국 이제 한식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생겨서 이런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1973년에 창립된 프랑스 대표 냉동식품 회사인 삐까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이 냉동식품의 정크푸드와 같은 그런 냉동식품이 아니라요. 이제 이 삐까에서는 대부분 자체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크푸드가 아니라 야채라든지 해산물과 같은 이런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2014년에 이미 이 냉동식품 시장이 20%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인에게 가장 선호받는 브랜드의 그 1위를 차지했던 회사입니다. 이 삐까에서 2018년부터 한식 비빔밥, 만두, 잡채와 같은 한국의 음식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삐까의 재료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한식 레시피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삐까가 2021년 현재 거의 대략 한 1000여 점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런 파리에 집중되어 있는 한식당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한식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이전 그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올드미디어와 다른 문화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유튜브, 넷플릭스, 트위치 같은 VOD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매개자로서 프랑스에서 역시 컨텐츠의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프랑스 내 락다운으로 인해서 2019년 말 67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6개월 만에 30%가 증가하여서 2020년 1분기 가입자가 190만 명이 늘어난 862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실 TV 시청 시간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하루에 TV를 보는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 넷플릭스라든지 VOD 서비스는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웨스트 프랑스의 기사에 따르면 90세의 프랑스 여성 넬리는 넷플릭스를 알게 된 이후부터 영화에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는다. 드라마들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넷플릭스는 시청자의 시청 기록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더욱더 빈도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욱이 이런 콘텐츠의 다양성, 접근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입니다. 프랑스는 사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영어 순위 35위로 평가되었는데요.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10위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유럽 안에서 좀 낮은 순위를 가지고 있고요. 2020년에는 28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어 자막을 제공하면서 넷플릭스가 이 외국 콘텐츠 소비를 촉진을 시켰고요. 한국 방송 콘텐츠 역시 이를 통해서 이 접점을 매우 크게 늘릴 수 있었고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와 같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30대 여성은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있기 이전까지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로 된 자막으로 이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넷플릭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 프랑스 자막 이나 혹은 더빙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편해졌고 자기 어머니조차 자기가 추천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조차 미스터 선샤인에 빠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런 식민지 시대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와 관련된 역사 책이라든지 컨퍼런스를 직접 신청해서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화가 다시금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주목할 만한 시장 중에 저희 웹툰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만화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앙굴렘 이 만화 축제와 같은 이 만화를 사랑하는 국가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 웹툰 시장은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 델루툰을 시작으로요. 2017년 프랑스 출판사 플랫폼 웹툰 팩토리, 그리고 2019년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웹툰 라인이, 그리고 2021년 얼마 전이죠. 프랑스 출판사 소유 플랫폼인 베리툰이 이제 차례로 오픈을 했습니다. 웹툰 플랫폼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15세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세대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델리툰에서는 2021년 현재 4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한 달에 60만 명의 독자가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웹툰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베리툰의 이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프랑스 대중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올 모델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 프랑스 대중의 이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와 같은 이런 열정이고 이는 마치 일본 문화에 대한 과거의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과 비슷한 같이 크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즌이 지나가면 그 다음 시즌은 프랑스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이 만화 작품 창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문화적인 관심은 문화를 접하는 태도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시각,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문화의 전파는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사회로부터 생성된 하나의 문화가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사상이라든지 관념들이 다른 나라로, 다른 사회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접촉돼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새로운 결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2019년에 프랑스의 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 자체의 주제가 프랑스 청소년과 청년층이 한류를 좋아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먼저 한류의 강점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정부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국가 시장에 맞춘 컨텐츠 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문화가 접목된 하이브리드 미학, 소셜미디어와의 협력을 들었고요. 이렇게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청년들이 한류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산업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생산하지는 않지만 매우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영향과 결과는 점점 중요해지고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프랑스 청년들이 한국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알리고자 하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이 왜 이 문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스스로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성찰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문화의 중요성과 또 다른 문화의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극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의 자신의 문화를 재해석하는 데까지 이어져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ouverture d'esprit,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가 세계화에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류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이국적이고 낯설었던 이런 하나의 마니악한 취미였던 것이 이제는 프랑스 일상에 스며들고 있고요. 이 새로운 시대의 한류에서는 팬덤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일상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 보급을 통해서 이런 국가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국익에 대한 이 가치를 넘어서 새로운 이 정신과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